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등 별별 한국사 내신 답 나오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고대 국가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말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라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기원전 BC 그리고 여기가 이제 AD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2010년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10년대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시기, 그러니까 뭐 구석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나라 성장까지,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서만까지가 여기에 들어오는 역사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1년부터 지금 이제 21세기잖아요, 그죠? 21세기까지 요 시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요 시기를 이렇게 배울 건데 참 이게 한 70만 년의 역사인데 이걸 두 강에 다 배웠네. 요 가운데 요 시기에 대략 한 2000년 정도라고 봤을 때 요거 다시 한번 딱 잘라가지고 한 21세기잖아요, 그죠? 21세기 한 2000년인데 거기에서 한 10세기, 10세기가 고대예요.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통일신라 발해, 요게 이제 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1000년의 역사를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고대 1000년의 역사를 배우게 될 겁니다. 됐죠?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자, 고대 국가. 자, 여기 지금 들어왔던 요 시기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들어오는 건데, 이 고대 국가의 특징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우세한 집단의 족장을 왕으로 하여 연맹이 형성된 게 연맹왕국. 연맹왕국은 여러분들 왕권이 강하다 약하다, 왕권이 약했어요. 그죠? 그런데 고대 국가의 특징은 중앙 집권 국가이면서 왕권이 강해요. 왕권이 강해요. 자, 그래서 정복 활동 많이 해요. 삼국시대 맨날 전쟁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왕권은 강했고요.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합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키워드예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령이라고 하는 율은 뭐냐면 요거는 형법, 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건 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통제하는 거죠. 딱 통제하는 거죠. 이런 어떤 율령을 반포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를 또 하나로 묶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교의 수용, 완전 중요. 요거 시험에 꼭 나와요, 여러분들. 고대 국가의 특징을 써라 또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가 되었고, 연맹왕국보다 왕권이 강화되었고, 그 근거가 바로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그리고 불교가 수용되었다. 활발한 정복 활동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로 세습이에요. 왕권 강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세습이에요. 내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것, 당연히 그 왕권 강화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연맹 왕국 당시는 선출이었거든. 그래서 세습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포인트예요.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 고구려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건국한 사람들 한번 봅시다. 일단 고구려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알아요? 주몽이죠. 고주몽이에요. 그래서 고주몽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상식이야. 백제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온조지, 온조. 그러면 신라를 건국한 사람은? 박혁거세. 가야를 건국한 사람은? 김수로. 이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읍시다. 상식이니까. 그래서 그 건국한 사람들이 키워드가 나와가지고 그날의 특징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주몽에 의해서 건국됐고요. 1세기 초 졸본에서 지금 국내성으로 천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천도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것도 한번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천도를 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고요. 그죠? 고구려와 백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졸본에서 지금 국내성으로 옮겼죠? 졸본에서 국내성 옮겼어요. 그럼 국내성에서 또 다음 한 번 더 쏘로 옮겨요. 장수왕 때.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평양성입니다. 평양입니다. 그래서 졸본, 국내성, 평양.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백제도 도읍을 한번 옮겨요. 백제 도읍은 한성, 웅진, 사비. 완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천도는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왜 옮겼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왜 옮겼는지.
특히 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것, 요거 시험에 나와요. 왜 옮겼냐면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유예요. 그다음 백제 같은 경우에도 도읍으로 옮기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요. 왜 옮겼냐고요. 그건 바로 장수왕. 장수왕이 밀고 내려왔죠. 그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한성이 점령되었고 그래서 부랴부랴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던 거예요. 그리고 웅진에서 또 도읍을 옮겨요. 어디로? 사비로. 왜 옮겼냐고요. 이건 바로 성왕 때 백제 중흥을 위해서 옮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읍지 옮긴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옮겼는지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꼭 나와요. 꼭 기억하세요. 아시죠? 자, 다시 고구려 왔습니다. 이래서 졸보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러 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태조왕입니다. 자, 이 태조왕은요. 우리 앞시간에 배웠죠. 예, 이 고구려에 계속해서 어물과 소금을 공급했던 나라. 참 불쌍했던 나라 있죠. 그걸 아예 이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옥저를 정복했다.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요동지방으로 진출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됩니다. 게르브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세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게르브 고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이잖아. 그 부족 고씨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거야. 아직은 부자 세습은 아니고 그 부족 안에서 뭐 친척이 나올 수도 있고 형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직은 그 부족 안에서 세습이니까 완벽한 왕권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런 어떤 세습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연맹 왕국 단계보다는 조금 더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세습이라는 키워드 중요하고요. 태조왕 때 바로 게르브 고씨에 의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태조왕 때 게르브 고씨에 대한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어떤 그 고대 국가로 가는 어떤 그런 걸음마 단계에서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됐고요. 그다음 왕 볼게요. 고국 천왕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태조왕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했다는 사실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고요. 고국 천왕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예, 고국 천왕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고국 천왕과 고국 원왕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고국 원왕은 나중에 근초왕, 백제 근초왕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아. 이미지 안 좋아 고국 원왕. 하지만 고국 천왕 느낌 좋아. 아주 잘 나갔던 왕이야. 자, 왕위의 부자 세습을 확립. 오호, 봐봐. 아까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게르브 고시에서 왕위 세습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뭐야? 부자 세습이 확립되었다는 사실. 조금 더 강해졌어.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왕위의 부자 세습이 바로 이 고국 천왕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부자 세습이 드디어 고국 천왕 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지. 진대법. 진대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빈민구유제도.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봄 되면 이제 딱 보릿고개라서 곡식 딱 끊어지잖아. 그때 정부에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가 진대법. 이 을파소라고 하는 제상을 통해 가지고 이 진대법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뭐 이제 흑창이라든지 의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평장 조선 시대 의창 상평장 이렇게 연결될 거거든. 그러니까 진대법의 어떤 역사 요건 상식으로 일단 알고 있기. 뭐 지금도 왜 긴급 구조 뭐 이런 지원금 있어요. 지금도요. 예.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그 흐름의 어떤 출발점. 이게 바로 진대법이다라는 거 기억하기. 고국천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국천왕은 여러분들 하여튼 왕권을 강화시키는 고대국의 특징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세습 확립했지. 그 다음에 봐봐. 이게 이제 중요해.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바로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바꿔냈다는 거. 와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족적 정통의 오부, 뭐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노부, 계노부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부족들이 5개 있었는데 이 5개의 부족들이 느슨하게 결합해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연맹 왕국 단계야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부족들이 어떤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었는데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각 부족들이 자치권을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직접 통제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고국 천황이 야야야 그냥 동서남북 가운데 방향으로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는 건 왕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경상도, 지금은 이제 경상도가 있으면, 예를 들면 경상도가 있으면 경상도에서 자치적으로 해. 하지만 독립된 나라는 아니란 얘기지. 부족적 성격의 오부는 다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안의 경상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고구려 안의 동부 이런 식으로 바꾸어냈다. 이게 바로 고국천황 때 했던 일이다. 와우. 그러니까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네. 그지? 어떻게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고국천황 때 부자세습, 그 다음에 행정적 성격 만들었다는 거.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요거. 행정적 성격의 오부와 그리고 부자세습이라는 거. 어느 왕 때? 고국천황 때. 고구려국의 천황. 고국천황 때.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기. 고국천황은 시험이 잘 나오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천왕. 소금장주 출신이야. 정말 그 말 그대로 미쳤던 왕이야. 그런데 이때 이제 낙랑군을 축출한다. 그래서 대동강요를 확보했다. 낙랑군은 뭐냐면 왜 위만조선 있잖아. 고조선이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나뉜다고 했을 때 이 위만조선이 결국 이제 멸망한다고. 이제 한나라한테 멸망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네 개의 그 군현을 설치한다고. 한나라. 그걸 먼저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낙랑군, 진번군, 임도군, 현도군 이런 사군을 설치해. 그 사군을 계속 때리면서 성장한 게 바로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라고. 그때 이 고구려 때 낙랑군, 특히 미천왕 때 바로 낙랑군을 축출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고구려는 투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기억하면 되겠지. 그 정도. 그래서 태조왕, 옥저정복, 그리고 게르브 고시의 어떤 세습 정도, 그리고 고국천황 때, 그리고 부자세습, 진대법, 행정적 성격의 오부. 좀 더 왕권 강화됐고 미천왕 때 이제 때리고 나가는 거지. 낙랑군을 축출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잘 나가고 있지 지금. 오케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주요 왕들 보면 잘 나가고 있지. 그런데 위기 온다. 바로 고국원왕이 오는 거야. 고국원왕. 자, 이 고국원왕 때는 와우, 완전 위기. 자, 먼저 이 전현의 침략, 중국인데 중국 선비족 침략으로 국내성이 함락됐다고. 얼마나 위기야. 수도가 함락됐으니까. 그지? 더 큰 거. 바로 백제 근초고왕의 평양을 공격해서 저 왕이 죽는다고. 이 고국원왕이 죽는다고. 고구려국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왕이 죽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알잖아. 나중에 고구려 보면 알겠지만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도 물리치고 나당 전쟁도 펼치. 이 신라와 당나라 그 나당 연합과 싸움도 하고 정말 전쟁의 원석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고구려 왕이 전사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누구한테? 백제 근초고왕한테. 와우. 백제 근초고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고. 고구려 왕을 죽였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 하여튼 공부를 할 때 그 나라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된다고.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4세기 전성기는 누구냐면 백제야. 백제 5세기는 고구려야. 6세기는 신라야. 백제 전성기 왕은 근초고왕이야. 그리고 고구려 전성기 왕은 5세기에 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이라고. 그리고 6세기는 바로 진흥왕이라고. 요거 일단 기억을 해놓고 이 전성기 시대에 어떻게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맺었는지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삼국시대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요거야. 요거. 전성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도 나올 때 그 지도 딱 보면서 이게 몇 세기 어느 나라의 전성기에 딱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성기에 맞서가지고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거 아는 거. 이게 포인트야. 삼국시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보는 거야. 이때
주변국들은 어땠다? 고구려, 고국, 원왕이 죽었다. 연결하는 거지. 지금은 이제 고구려를 배우기 때문에 고구려, 고국, 원왕을 얘기하면서 백제 근초왕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백제 근초왕을 이야기하면서 중심이니까, 4세기 중심이니까 주변국 어땠다? 고구려,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오케이. 자, 기억하면 되고. 그래서 고국, 원왕 위기였어.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오면 둘 중에 하나잖아. 주저앉든지 아니면 다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 전황을 바꿔놓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고구려가 진짜 아직은 멸망할 때가 아닌가 봐. 왕까지 전세했지만 아직은 멸망할 때가 아닌가 봐. 아직은 국운이 그래도 팽창하는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내가 볼 땐 사실은 너희들은 이제 광개토 태왕하고 장수왕만 아마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시대를 열었던 그 배경이 되었던 왕, 나는 이 소수림왕이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수림왕이 없었으면 글쎄 광개토 시대가 왔을까? 그러니까 이 소수림왕은 뭐냐면 이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다고, 싹 바꾼다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너희들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온다고.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주저앉을 거야?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러려면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거든. 정말 끊임없는 내가 이제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들을 해놔야 변화가 오는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 똑같아. 소수림왕이 그렇게 했던 거야. 소수림왕이 정말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환골탈퇴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나오는 광개토 시대와 장수왕 시대가 나오게 된 거라고. 뭐 역사 통해서 이제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자, 그래서 소수림왕은 이제 드디어 율령만포. 내가 얘기했잖아. 고대국의 특징, 율령만포, 불교수용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야. 율령만포. 그리고 불교수용 나오지. 소수림왕, 율령, 불교수용, 그리고 왕권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하들이 왕한테 충성해라. 이걸 가르치던 대학교를 하나 세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상 대학교 바로 태학을 설립하더라. 완전 중요해.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율령반포, 불교의 수용, 태학의 설립. 이거는 시험에 꼭 나와. 소수림왕, 4세기 율령반포, 불교 수용, 그리고 태학의 설립. 와우. 이거 반드시 기억하기. 이제까지 나온 왕들 중에서 딱 한 명 시험에 한번 꼽아봐라라고 하면 이 소수림왕, 이 개혁군주거든 소수림왕이. 요거 기억해 놓기. 이런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 자, 전성기 시대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전성기 좀 뒤로 하고 이제 백제.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지금 태조왕부터 소수림까지 왔는데 백제는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백제 건국한 누구라 그랬지? 그것만. 온조가 건국했다는 거. 근데 온조가 누구의 아들이야? 온조가 바로 주몽의 아들이라고. 주몽의 아들. 주몽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부여 사람이야. 부여 사람. 부여에서 와가지고 고구려를 세웠고 주몽의 아들이 와가지고 백제를 세운 것. 그러면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 지배층이 같은 계열이야. 그지?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다. 비슷하다. 나중에 성왕 같은 경우에는 웅진에서 사비를 천도하면서 국호를 바꾸거든. 국호를 뭐라고 바꿔? 남부여라고. 백제를 남부여라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오케이. 자, 온조 세웠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자, 이제 왕들 한번 살펴볼게. 먼저 고이왕. 어떤 그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틀을 잡았던 왕이 바로 고이왕. 바로 한강. 한강 너무 중요해. 한강 너무 중요해. 봐봐. 이 4세기가 지금 백제의 전성기고 5세기가 고구려의 전성기, 6세기 신라의 전성기잖아. 그치? 이 전성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한강. 한강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4세기 백제 전성기라고 그럼 백제가 한강을 갖고 있는 거야. 5세기 고구려 전성기라고 한강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고구려 갖고 있는 거야. 6세기 그러면 신라 전성기 누가 한강을 갖고 있을까? 신라 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성기 때 한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기. 오케이. 자, 한강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관등제. 관등제는 뭐 지금의 공무원들 9급, 8급, 7급, 6급, 5급 있잖아. 정말 와 요즘 공무원 시험 왜 이렇게 힘드니? 너희들 뭐 이제 뭐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한다고 옛날에는 그게 탑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뭐 수능 대학 가는 거 정도는 뭐 공무원 시험보다 더 어렵진 않거든. 요즘은 공무원 시험 더 어렵다. 어떡하냐? 어쨌건 그런 어떤 그 급수 있잖아. 9급, 7급, 5급. 이걸 관등이라고 해요. 관등. 관등을 이제 정비했고 그 다음에 뭐 육자평을 비롯한 16관등제. 육자평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본다면 뭐 장관급, 장관급. 그리고 16관등제 뭐 여러 가지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들. 그 다음에 그 관등에 따라 가지고 공복을 정하는 거야. 9급 공무원 입는 색깔은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7급 공무원 입는 색깔은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등제를 정비했고 공복을 제정했다. 이거 일종의 뭐냐면 이게 율령이지. 이런 게 뭐 법 시스템이잖아. 그지?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표현, 아까 소수리망, 고구려 소수리망처럼 율령 반포 이렇게 딱 표현하기 그렇지만 거의 뭐 율령의 반포였다. 이게 개혁군주의 모습들. 이걸 지금 고이왕은 보여주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왜냐면 고이왕이 이렇게 개혁에 어떤 성공을 해야 그 다음 전성기 근초광이 나오거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야. 개혁이 없이 전성기는 오지 않는다.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전성기 오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지지왕과 버풍왕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진흥왕의 전성기가 오는 거거든. 똑같아. 고구려 소수리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광개토시대가 있는 것이고 백제 고이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근초고시대가 있는 것이고 신라 지증왕과 버풍왕의 개혁이 있었기에 진흥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 지금의 개혁이 있었기에 나의 미래의 전성기가 있으라.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지국 병합 뭐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고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고이왕 알아봤고 자 이렇게 개혁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전성기 나와야지. 4세기를 이끌었던 그 전성기 왕은 바로 근초고왕이오시다. 자, 근초고왕 왕의 부자상소. 가만히 있어봐. 이 왕의 부자상소 아까 고구려 어느 왕 때 했지? 벌써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 어느 왕 때 했지? 고이왕은 게르브 고시의 세습이었고 고국 천왕 때 고구려는 고국 천왕 때 부자 세습 백제는 근초고왕 때 근초고왕 때부터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특히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한을 정복한다고. 왜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잖아. 여러 나라에서 마한 진한 변환. 그래서 그 마한을 정복하다. 원래는 이 백제란 나라가 마한에서의 소국이었거든. 근데 그 작은 백제국이 마한 전체를 이제 병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인생 몰라. 지금 반에서 혹시 내가 지금 공부를 좀 못해. 근데 절대 그렇다고 위축받지 않기. 이게 너희들이 지금 있는 그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오로지 공부와 점수만이 너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 사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늘 잘 나가는 건 아니거든. 내가 좀 공부를 못하더라도 사회 나가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런 거에 위축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생 선배의 어떤 그 내용. 아니 요즘 백제도 마찬가지잖아. 백제가 그 마한 전체의 그 작은 나라로 있을 때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바로 백제가 이 마한 전체를 다스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우리의 미래는 모릅니다. 네. 자, 그래서 마한을 정복했다라는 거. 그리고 고구려 아까 얘기했지. 평양을 공격. 누굴 죽였다? 고국 원왕.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고구려한테 엄청난 위기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렇게 국교를 했고 요서, 규슈 이런 쪽으로 진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근초고왕은 정복군주라니까. 단순하게 어떤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바다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갔던 요소, 중국, 일본, 규슈 그리고 중국, 동진과도 교류하고 하여튼 쭉쭉 정말 마음껏 날개를 폈던 4세기 백제의 그 전성기 시대, 근초고 시대를 기억하시라. 오케이. 자, 그러네. 북쪽으로는 고구려 치고
남쪽으로는 만치고 옆으로는 요서 진출하고. 오, 이게 근초광의 모습.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근초광 다음에 이제 침류왕이라고 있거든. 요 침류왕 때 이제 불교를 수용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복습.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했던 왕 누구지? 고구려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소소리만. 백제에서는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한다. 하여튼 율령과 불교는 너무 중요해. 이 율령과 불교는 이 삼국에서 율령과 불교와 관련된 왕들 있잖아. 그런 왕들은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자, 이제 신라 볼게. 신라. 신라는 사실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후진 국가. 가장 이게 왜냐면 신라의 위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신라잖아. 신라의 위치를 보면 여기 지금 중국이잖아. 지금 이렇게 중국인데 중국의 어떤 문화를 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라가 그러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여기 지금 딱 백제가 막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 길이 안 돼. 갈 데가 없어. 신라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쪽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선진 문명을 좀 이렇게 수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지리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늦어. 뭐든 늦어. 여기 지금 4세기, 5세기, 6세기 전성이 제일 늦잖아. 제일 늦어. 왜 이렇게 늦다고 신라가. 그런 어떤 지리적 위치 기억해 두고 지난해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했고 바로 박격거세. 아까 얘기했지. 다시 한번 고구려는 누가 세웠다? 주몽이. 백제는 누가 세웠다? 원조가. 가야는 누가 세웠다? 김수로가. 신라는 누가 세웠다? 박격거세가. 오케이. 상식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갖고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고 이 당시엔 그래가지고 박석김 씨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니까. 삼성이 교대로 왕위에 오른 어떤 그런 모습들. 박격거세가 나라를 세웠는데 뭐 이후에 석씨, 그다음에 이후에 김씨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위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당시 보면 알겠지만 왕권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거지. 아니 지금 일단 중앙지검 국가로 되려면 부자 세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자 세습은커녕 이렇게 석씨, 박씨, 석씨, 김씨 돌아가면서 왕이라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고대 국가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갖춰질까? 내무왕 때라고. 근데 원래 이때도 왕이 아니야. 이때도 마립간이라고 그랬어. 마립간. 나중에 이제 지증왕 개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뭐 마립간 이사검들에게 다 이제 왕자를 붙인 거거든. 일단은 마립간. 자, 내물 마립간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김씨의 독점적 왕위 세습이 확립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늦어. 이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 때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때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물 마립간 시대가 되어서야 신라는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늦어. 마립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진안 정복해가지고 이제 영토 확장했다는 거 읽어보면 되는데 사실 내물왕 때 이제 이슈는 뭐냐면 내물왕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 그게 뭐냐면 위기였다는 거야. 이 내물 마립간 시대에 바로 왜구가 쳐들어오거든. 왜구가. 이 왜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왜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정말 경주가 몰락 그 직전까지 간다니까. 내물왕이 급했던 거야. 그래서 내물 마립간이 SOS 어디한테?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지.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그때 왕이 바로 광개토 태왕이라는 사실. 광개토 대왕도 맞는데 선생님은 좀 태왕이라 좀 쓸게. 이것도 좀 더 크게 나는 좀 쓰고 싶더라고. 없는 단어도 아니고 그 호우면 그릇 뒤에 보면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나와 있거든. 난 광개토 태왕이라고 부를 거야. 자, 광개토 태왕의 도움으로 왜군은 격퇴했다. 와우.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봐가지고 봤더니 고구려 고국 원왕의 전사 있었잖아. 그지? 이번에는 5세기 뭐라고? 광개토 태왕을 중심으로 보자는 얘기야. 이때 백제를 한번 혼을 내주고 그 다음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격퇴한다고. 왜를 격퇴시켜줘. 근데 문제가 또 있다. 그때 그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왜를 끝까지 추격하는데 그 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남쪽에 있는 금관가야로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대가야로 그 권력이 또 이동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 때의 변화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왜구가 침략했고 바로 신라를 도와줬고 신라를 SOS 도와줬고 그리고 그 왜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금관가야까지 추격했고 금관가야가 그것 때문에 쇠퇴해가지고 대가야로 권력이 넘어간다. 완전 중요하다 이거. 이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요 시점 속에서 바로 광개토 태왕 때의 요 모습 반드시 기억하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야. 어쨌건 지금 이제 신라를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5세기 전성기 놓고 보란 얘기야. 자, 요 얘기에 지금 그래서 광개토 태왕의 도움으로 왜군이 격퇴되었다. 고구려 내정 간섭 이거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니 이렇게 광개토 태왕이 도와줬으니까 신라에서는 광개토 태왕은 영웅이지 뭐. 그래서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굴한 거야. 발굴했는데 그릇이 하나 나왔어. 그릇 딱 뒤에 봤더니 오 마이 갓. 신라 무덤인데 거기 나온 유물을 봤더니 웬걸?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이름이 있는 거라. 그만큼 광개토 태왕의 어떤 그런 위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셌다. 이거 무너져가고 있는 신라 도와줬으니 그럴 만도 하지 뭐. 그런 거 기억해 놓기. 오케이. 내물왕 때 이슈는 뭐다? 김씨의 왕위세습. 근데 김씨 왕위세습도 이것도 고구려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 내정 간섭이 강했다는 이야기지. 왜? 도와줬으니까. 외교의 공천이 존재하지 않거든. 뭔가를 줬으면 뭔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 그리고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격퇴를 해줬고 그게 바로 내물 마립간 때 광개토 태왕과의 관계다. 기억해 놓기.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 4세기 근초고왕 때 연결되고 있는 왕이 고국 원왕이잖아.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시키니까. 그렇지? 광개토 태왕 때 연결되고 있는 게 누구야? 신라의 내물 마립간이라는 거. 그렇게 짝지들이 있다고. 짝지들. 짝을 좀 연결시켜주면 좀 이해가 쉽지? 오케이. 좋아. 다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성장, 왕권 강화의 어떤 모습을 봤으니까 그날의 통치치를 좀 보자고. 자, 봐봐. 자, 고구려 지배층 고씨. 성신 고씨잖아. 고구려는 고씨. 백제는 무슨 씨일까? 백제는 부여씨야. 부여씨. 그 다음에 신라는 뭘까? 신라는 김씨. 경주 김씨 있나 지금 여기? 박석김이지만 결국 나중에 김씨. 내물 말했고 김씨잖아. 경주 김씨 있나? 나는 경주 최씨. 경주 김씨는 성골 집안. 나는 육두품 집안. 아 이거 참 세상 좋아졌어. 내가 20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아이고 하늘처럼 물어봐야 되는 대상이 바로 당신일 텐데. 어쨌건 네 이렇게 해서 고씨, 부여씨, 박석김에서 김씨라는 거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회의, 그러니까 이 귀족회의가 있다. 귀족회의. 물론 중앙집권 국가로 돼가지고 왕권이 강화된 건 맞는데 여전히 어떤 연맹 왕국 단계의 어떤 그런 흔적이라고 할까 이게 남아 있거든. 고구려는 뭐냐면 제가회의, 여러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건 배웠고 여러 나라 성장할 때. 그 다음에 백제는 안 배웠다. 백제는 뭐가 있냐면 정사암, 바위암자지. 바위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게 있어. 정사암이라는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라는 뭐냐면 화백회의라는 게 있다. 화백회의는 뭐냐면 만장일치제야. 이 화백회의의 짱이 누구냐면 바로 상대등. 그러니까 상대등의 세력이 크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 약화되겠지. 이거 귀족회의니까. 이거 항상 반비례 관계거든. 상대등의 세력이 약하면 왕권은 어떻게 될까? 강화되는 거고. 그런 거 하나였고 일단 기억을 좀 해도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통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자 수상들 한번 볼까? 고구려.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누구냐면 바로 대대로. 고구려의 대대로. 그 다음에 백제는 수상이 아까 얘기했지. 왜 육좌평 6개의 좌평이 있다고 했잖아. 그중에 짱 상좌평. 지금은 이게 국무총리급이야. 고구려는 국무총리를 대대로라고 불렀고 그리고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대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국무총리들, 당시 국무총리들을 기억하시라. 그 다음에 지방 지도를 보면은 고구려는 오부. 그러니까 지방 전국을 오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도도 5개로 나누고. 그러니까 5라는 숫자는 알고 있겠지. 바로 동서남북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보면 돼. 다 5부야. 5부. 6부. 요건 6부는 왜 그랬냐면은 요거는 이제 원래 경주가 6부족에서 출발했거든. 그런 6부 5주더라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요거 뭐 중앙관리 이름 정도만 받으면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팍팍 넘어가자 우리. 자, 그다음에 이제 광개토 이제부터 전성기야. 이제 전성기. 이제 5세기 이제 고구려 전쟁 보자고. 자, 광개토 태왕 지금 백제 공격했어. 우리 알고 있어 이거. 신라의 구원 요청했어. 그래서 왜를 격퇴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가야 공격했어. 그래서 어디에 쇠퇴했어? 금강야에 쇠퇴했어. 오해는 하지 마. 금강야를 멸망한 건 아니야. 금강야를 멸망한 건 신라야. 나중에. 법흥왕 때 이제 금강야 멸망하거든. 그러니까 멸망한 건 아니고 쇠퇴한 거. 오해하지 마. 오케이. 금강야에 쇠퇴했어. 그래서 가야 열매의 중심이 대가야로 이동했어. 아까 다 했던 거지? 광개토 태왕 때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뭐 요동만주 쭉쭉 영토 확대했다는 거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녹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 이 연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다는 거. 이게 뭐야? 세상의 중심은 바로 고구려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에서 바로 이런 연호를 딱 사용한 거지. 멋져 고구려, 그지? 영락, 광개토지호태왕, 광개토지호태왕 하면 영락이라는 연호 하나 기억해 놓으시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광개토태왕의 업적을 바로 이 광개토 태왕릉 비에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 비석은 광개토 태왕이 세웠다. 바로 그의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비석이야. 오케이? 그것도 가끔씩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쨌건 광개토 태왕, 내가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광개토 태왕 때 신라의 SOS 신라 뇌물마리간 SOS 받아가지고 금 물리치는 과정 속에서 금강가에 쇠퇴하고 대가야로 그 권력이 넘어갔다는 사실. 정말 중요하다 이거. 별을 한 100개를 쳐도 될 거야. 광개토 태왕은 시험에 꼭 나오거든. 그때 그 밑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반드시 기억하기. 오케이. 자, 다음 볼까요? 자, 이제 그의 아들 장수왕. 아들도 똑똑해. 게다가 오래 사셔. 그러니까 전성기가 아주 오래 가는 거지. 이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교 전략가. 장수왕의 외교는 정말 배워야 돼. 요즘 사람들이. 중국의 조공을 가장 많이 바쳤던 왕도 장수왕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국과 같은 그 외교 관계를 굉장히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런데 장수왕이 조공 바쳤다고 해서 뭐야 비겁한 거 아니야?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장수왕은 힘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에 조공을 바친 거지. 만약에 중국에서 고구려를 업수히 여기고 고구려를 해코지 한다면 그때 장수왕은 단호하게 싸울 준비 다 돼 있다. 너랑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는 왕. 되게 멋있다. 굉장히 실리적인 거지. 실리 외교를 펼치면서 하지만 그 실리 외교의 중심에는 힘이 있는 거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의 어떤 그 동북아의 중심 인물이 지금 되고 있다. 장수왕. 대단해 장수왕도. 이 중국의 남조, 북조와 이 동시에 교류할 정도로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게 거의 줄타기가 쉽지가 않잖아.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그지? 근데 이 당시에 남북조는 서로 으르렁이거든. 으르렁인데 이 남북조와 동시에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대단하지. 이게 균형 외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경에 있었던 외교 문제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거지. 한반도 남부에 대한. 그래서 도읍을 옮긴다고. 어디로? 평양으로. 국내선 아까 얘기했지. 자, 도읍천도 고구려 어디서? 졸본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오케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이유는 누구다? 이유는 뭐다?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기. 자, 이러니까 막 장수왕 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밑에 있는 나라 큰일 났어. 백제가 신라 어떻게 어떡하긴 손잡아야지.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처럼 다 죽거든.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바로 나제 동맹을 결성하여 대항하였다. 나제 동맹 진짜 살아남기 위한 자들의 어떤 손잡음이 아닐까. 자, 장수왕의 어떤 평양천도 기억해 두면 되고, 자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밀고 내려와. 그래서 백제를 공격한다고. 자, 그래서 백제의 수도 어디였어?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장악하면서 백제 계로왕을 죽인다고. 오, 그러네. 고구려에서도 왕이 한 번 죽었고 백제에서도 왕이 한 번 죽었네. 왜 죽였냐고? 고구려가 복수해야 되거든. 왜? 어떻게 보면 저 위쪽에 있는 할아버지 고국 원왕을 백제 근초왕이 죽였잖아. 복수해야지. 그래서 바로 근초왕에 쭉 내려가면 그 뭐 손잡벌이 되겠지? 거기를 죽이게 되는 거지.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 장수왕 때 그 복수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백제는 어떻게 된 거야? 백제는 한성 함락되고 어디로? 우르르르르르 바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가 왜 웅진에서, 그러니까 왜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는지 완전 중요하다니까. 지금 봐봐. 항상 이번엔 장수왕이야. 장수왕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보자고. 장수왕 때 백제의 계로왕은 전사한다고. 그리고 도읍지를 어디에서 도읍지를 웅진으로 사비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한다고. 이게 바로 장수왕. 그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아까 광개토양의 전성기 속에서는 이 금관가야 쇠퇴하고 대가야가 그 세력을 이어받는다 했잖아. 그지? 장수왕 시 때는 백제 계로왕이 죽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다는 사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백제 근초왕 때는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는 거. 그리고 광개토양 때는 무엇? 장수왕 때는 무엇? 항상 한강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 당시 어떤 전성기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모습들을 봐야 된다는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사실. 꼭 나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라. 오케이? 자, 다음. 자, 그러면서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쭉쭉 장수왕 밀고 내려갔어. 그 증거. 충주까지 내려온다. 충주까지. 와. 뭐 남한강 끝자락 아니야. 거기가 내려와. 그래서 거기다 비적 딱 세운다고. 바로 충주 고구려비 나 여기까지 왔어. 라고 하는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더라. 잘 나갔던 전성기 시대.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전성기 시대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뭐다? 바로 소수림 왕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잊지 않기. 오케이. 자, 다음. 이제 백제 좀 보자고. 백제. 이 백제 큰일 났어. 장수왕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급히 허겁지겁 지금 쫓겨왔네. 어디로?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 자, 이때 누가 있었느냐? 문주왕. 그 쫓겨내려는 왕이지 뭐. 고구려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었고 계로왕 전사했고 웅진으로 천도. 문주왕까지는 뭐 그냥 몰라도 되고, 이 정도까지 몰라도 되고 이런 사실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이 있다고. 동성왕. 이 동성왕도 뭐 왕 자체는 뭐 몰라도 되고 그냥 이런 사실들. 자, 그러면서 이제 쫓겨 내려왔으니까 더 위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신라와 나제 동맹을 더욱더 한 단계 올려서 결혼 동맹으로까지. 오우, 진짜 살아남기 위한 그 자들의 그 몸부림이 보이고 있냐? 그러니까 고구려 밀고 내려오니까 백제 신라가 지금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기자 왜? 저처럼 망하니까. 지금 부군을 걸고 지금 두 나라 지금 결혼 동맹을 하고 있는 모습들. 신라의 그 소지 마립간일 때, 소지 왕과 동서왕일 때 결혼 동맹을 하더라.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지. 그 왕이 바로 웅진시대. 그러니까 웅진시대 하면 뭐 문주왕, 동성왕 정도는 뭐 통과해도 되고 문영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웅진시대 문영왕. 완전 중요, 완전 중요. 자, 이 문영왕은 그러니까 이게 서울 한성에서 지금 웅진 쫓겨왔잖아. 그러니까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 왕권 완전 추락이란 말이야. 이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지방에다가 22담로라는 걸 설치한다고. 22담로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오른팔들, 자신의 왕족들을 파괴 직접 다스리도록. 하여튼 왕권 강화하려고 정말 이 떨어진 채통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 무지하고 있는 모습들. 문영왕 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더라.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자신의 무덤 문영왕릉이더라. 문영왕은 고향이 어딘지 알아? 문영한테 이제 물어보죠. Where are you from? 네. I'm from 웅진? 아니. I'm from Japan. 일본에 태어났어. 일본에서. 일본 한 섬에서 태어난 왕이 바로 문영왕이거든. 그러니까 참 이 고대사 보면 특히 이 백제와 이 일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이상의 관계. 정말 혈연적으로 굉장히 돈독한 어떤 돈독성이 있는 그런 관계거든. 나중에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역사적 관계를 풀어나갈 때, 어떤 우호 관계를 풀어나갈 때 아마 이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일본하고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거 역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고대는 진짜 뭐 아주 뭐 절친 관계 절친. 이 백제 때는. 그래서 이런 문영왕릉이 벽돌무덤이잖아요. 벽돌무덤. 이 벽돌무덤이 특히 이 중국 남조식이거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영왕 22담로 문영왕릉 중국과의 교류. 그것만 기억하면 되기. 자, 그러다가 이제 도읍을 한번 넘겨. 도읍 옮기기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렇지? 한성에서 웅진에서 그다음 어디? 사비. 완전 중요. 그 사비로 옮겼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성왕. 성왕이 바로 이렇게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바로 부여로 천도하더라.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자 대외 교류 또 한번 읽어보면 되고, 네, 불교를 전래 뭐 이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비천도 정말 백제중흥, 이 백제중흥의 기치를 내걸으면서 바로 이렇게 남부여로 국호도 바꾸고 도읍을 천도했다. 왜냐하면 부여가 좀 넓어. 공주가 이게 웅진이 갑자기 내려온 곳이라서 진짜 협소하거든. 거기서는 백제중흥을 펼칠 수 없다라고 해서 좀 더 평야지대로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사비 부여다. 자, 이렇게 성왕이 지금 했는데, 야 이게 또 문제가 생기네. 이 백제의 성왕하고, 자 봐봐, 이 진흥왕 때 이 주변 국가의 관계, 이때 이제 파트너 누구냐면 바로 백제 같은 경우에는 성왕이라고. 성왕. 기억해. 이게 다 있잖아요. 봐. 근초고왕 때 고구려 고국원왕, 광개토 태왕 때 신라 뇌물마립관, 그리고 장소왕 때 백제의 그 계로왕, 그리고 진흥왕 때 백제의 성왕. 다 이렇게 짝이 있는 거야. 요 짝들을 다 정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전성기 일대 주변 국가의 그 관계, 그 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반드시 정리해놓기. 지금 다 정리했어. 꼭 기억하기. 이 신라 진흥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을 되찾으려고 한 거지. 성공했어. 둘이 합쳐가지고 빼앗았어. 그런데 그거 알아? 신라 진흥왕이 배신한다. 배신하고 백제가 확보했던 한강 유역 마저 신라가 차지해버린 거야. 와, 이게 사실은 이게 친구지간에는 이러면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진짜 이건 배신이야, 배신.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이게 국가의 외교 관계란 말이야. 신라도 신라도 뭐 한강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야. 신라가 언제까지 그 경상도에 그 쪼그라져가지고 고립되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신라도 국군을 걸고 한강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신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측면에서 본다면 또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어떤 진짜 친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성왕이 얼마나 배신을 부르르르르 떨겠어. 배신의 어떤 치를 떨 거 아니야. 그래서 성왕이 공격을 하지. 그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라는 거. 근데 웬일이니? 관산성 전투에서 아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거든. 성왕이 격려하러 가다가 붙잡힌다고. 신라 매복죄에 걸려가지고 붙잡힌다. 대박. 그래서 신라가 성왕을 목을 잘라 죽여. 그 목을 그 신라 궁궐 그 계단에다 딱 묻어둔다고. 다 밟으면서 올라가라고. 와, 좀 무섭지 않냐? 응? 결국은 여기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진흥왕과
성왕의 어떤 그 관계는 악연 중에 악연이다. 근데 진흥왕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야 한강을 차지하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관산성 전투더라. 자, 이제는 이제 신라를 한번 보자고. 신라. 자, 신라의 개혁군주. 항상 개혁이 있어요. 전성기 오니까. 우리 지금 진흥왕을 얘기하고 싶은데 진흥왕 이전에 개혁군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개혁군주 보자고. 개혁군주 누가 있냐면 지증왕과 법흥왕이 있다고. 자, 지증왕. 어우, 엄청나게 많은 일에 국호를 신라로. 그 다음에 왕호를 중국식인 왕. 이제까지 무슨 뭐 마립관. 그전에는 이삭은 막 이랬잖아요. 이걸 이제 왕. 드디어. 그러니까 얼마 늦어. 이게 지금 6세기거든. 6세기 와서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그지? 자, 지증왕의 신라 왕 꼭 기억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지증왕 하면 또 독도지, 독도. 울릉도 독도. 바로 이사부가 우산국, 지금의 울릉도를 정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경을 장려했다는 거. 와우. 지증왕은 4가지 포인트야. 신라, 왕, 우경 장려, 그리고 우산국 정벌. 요 4가지. 시험에 정말 잘 나오거든. 꼭 기억하기. 지증왕, 왕, 신라국호, 우산국 정벌, 우경 장려. 4가지 포인트. 다 표시해놨지? 시험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법흥왕. 이제 개혁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제까지 뭐 지금 틀도 없는 어떤 그런 나라의 개혁을 지금 신라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또 하나의 그 개혁군주가 바로 나온다고. 바로 법흥왕. 말 그대로 법 느낌이 오지? 그래. 바로 율령. 물론 이제 사실 이 법흥왕에서 법자는 법흥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런 법의 개념은 아니고 불법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 불교식 이름이야. 근데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법. 자, 그래서 율령반포 통치에서 확립. 제도 정비 보면 이제 골품제 강화 이제 읽어보면 되고 17등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돼 그냥. 상대등과 병부 설치. 병부 설치 요 정도.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병부 설치와 율령반포, 병부 설치 요 정도만. 병부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국방부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었다. 그리고 연호를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잠깐 사용했고, 자 중요한 게 나오지. 바로 불교를 공인했다는 사실. 불교. 2차 도내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했다는 사실. 완전 중요해. 한번 있어봐. 법흥왕 때 지금 율령반포했지, 불교 공인했지. 이거 고구려 왕은 누구지? 율령과 불교 관련 있는 왕은? 소수림왕이잖아. 소수림왕. 그지? 오, 이렇게 연결되네. 그리고 영토확장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금관가야는 쇠퇴했잖아. 어느 왕 때문에? 광개토태왕 때문에 쇠퇴했다고. 그래서 그 권력이, 그 힘이 대가야로 넘어갔는데 망한 건 아니라 그랬지. 그 망한 게 바로 법흥왕 때. 그럼 대가야는 언제 망했을까? 대가야는 진흥왕 때. 예. 어쨌건 이렇게 김해의 금관가야를 병합하다. 다시 한번. 자, 법흥왕 볼게. 율령, 불교, 병부, 금관가야의 병합. 요 4가지 포인트. 4가지 꼭 기억해 놓기. 중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 지증왕 개혁하고 법흥왕 개혁은 정말 중요하거든. 시험에 진짜 잘 나온다. 자, 이제 지증왕과 법흥왕의 개혁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전성기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성기 왕이 누굽니까? 바로 진흥왕이 올시다. 6세기 진흥왕. 자, 불교 규단도 정비했고, 그 다음에 황룡사 오해하지 않기. 황룡사 구층 목탑은 누구였냐면 이건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그리고 황룡사에 건립한 건 진흥왕. 진흥왕이 먼저 황룡사를 건립했고 그 안에 탑을 세운 거는 선덕여왕 때. 오케이. 연호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화랑돌 개편에 화랑돌 개편에서 이 화랑돌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고 인재양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나중에 이제 그 나당연합이 되어가지고 고구려백제 물리칠 때 화랑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 이게 바로 진흥왕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진흥왕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백제의 성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하더라.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진흥왕이 어떤 거 중심에서 보자고.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니까 이때 백제 성왕과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 아 정말 이 백제 입장에서는 정말 참 너무 슬픈 이야기지 뭐 지금 이게 그지? 자 그러면서 드디어 신라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대가야를 병합했더라 라고 하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 자 그리고 지금 고구려 공격해가지고 함흥평야까지 진출했고 중요한 거 순수비거든. 완전 중요. 완전 중요. 단양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 뭐 북한산 순수비, 창녕 척경비, 황추릉 순수비, 마운령 순수비. 고구려 영역, 가야 영역 쭉쭉 영토 펼쳐나가면서 순수비. 순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면서 그 자기 업적을 딱 기념을 비석을 꽂는 거. 그 순수비를 얘기하거든. 자, 진흥왕 봐봐. 진흥왕 화랑도 국가조직 개편, 관산성 전투, 한강유역 완전 장악. 그러면서 비석을 딱 꽂는 모습들. 요게 이제 진흥왕의 전성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야. 오케이.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가장 별 볼 일 없었던 그 신라가 이렇게 삼국 통일의 어떤 그 초석을 지금 쌓고 있는 모습 제일 늦잖아. 지금 봐봐. 지금 4세기, 5세기, 6세기 제일 늦어. 중앙 집권 체제의 그 모습도 지금 2, 3, 4 이렇게 나온다. 제일 먼저 중앙 집권 체제의 그 기틀을 잡은 거는 고구려지, 고구려. 제일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잡은 거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죠, 4세기. 느려. 지금 백제가 지금 4세기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 뇌물 마립관 뭐 이때 나오는 거거든. 지금 김씨세습. 느리다고. 이 느린 나라가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가 지금 된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너희들 지금 교실에 있는 그 모습으로 너희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혹시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라는 것. 누구나 다 잘하는 거 하나씩은 있으니까 그 잘하는 거 하나 발견하면 그거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면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숫자에 너희들이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얘기하고 싶어. 제일 늦은 신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라. 자, 그다음에 이제 가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야도 사실 뭐 크게 뭐 얘기할 건 없고, 그다음이 뭐 철기 문화 기반 성장했다는 거, 변한 지역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연맹이라는 거. 가야는 연맹이야.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해. 이거 포인트. 고대 국가로 발전한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야. 가야는 연맹에서 머무르고 끝이야. 오케이, 기억해 놓기. 자, 그래서 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금강가야를 얘기했잖아. 김만일 중심의 금강가야 쭉 성장했는데 고구려 광개토 태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를 쇠퇴했고 누구한테 멸망했다? 법흥왕 때 멸망했다. 그 다음에 후기 가야 연맹 대가야로 넘어왔겠네. 그지? 그래서 대가야로 넘어왔고 후기 가야 연맹이 주도했고 이 대가야 누구한테 멸망했다? 진흥왕 때 멸망했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야 멸망. 자, 중앙 집권 국가 성장이 못했다 그랬어. 그래서 연맹왕 단계에서 멸망했고 법흥왕 때 금강가야 멸망, 진흥왕 때 대가야 멸망. 다 했던 이야기 기억해 놓기. 오케이? 자, 이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되는 그 단계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정리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장아장 출발했던 뭐 성장했던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을 잡으려고 출발했던 그런 나라들 개혁했지, 환골탈퇴했지, 그리고 전성기를 누렸지. 근데 이제는 또 사라져야 될 때, 그때가 이제 온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잘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 전성기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잘못 내려오면 추해지거든. 자, 어쨌건 봅시다. 6세기 후반, 7세기 경의 어떤 그런 모습들, 중국의 통일. 이 통일. 잘 보면 중국이 통일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져. 중국이 분열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갈 수가 있다고. 지금도 봐봐. 지금도 중국은 좀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저런 중국, 통일된 중국의
어떻게든 우리가 좀 버텨내려면 통일되지 않는 수가 잘 안 나온다고. 자, 통일 위기야 이제 수가 고구려 압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고구려의 돌궐 백제와 연합하는 모습들. 자, 여기 남북 세력이고, 그다음에 동서 세력,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고,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압박하고, 신라가 중국 당과 연합하고, 중국 수당과 연합하고, 이건 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지. 결과 남북 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 왜 연결되고 동서세 신라 수당이 어떤 그 대립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 받으면 되고. 자, 이제부터 한번 붙어야 돼 이제. 지금 중국의 이제 통일 왕조 들어섰기 때문에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싸워야지 뭐. 고구려와 수의 전쟁. 자, 일단 이렇게 수가 막 확장을 하게 되자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을 한다. 요서가 어디냐면은 요서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요하강이 흘러. 요하강, 야호허강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요동 지역이고 요쪽이 요서 지역이거든. 요동 지역은 지금 고구려 땅이니까, 그지? 그래서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하더라. 이제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보내서 고구려 침략했고 고구려 방어했지. 그 다음에 또 수 양제가 113만 대군, 야, 100만 대군을 끌고 와. 이건 내가 볼 때 이게 뻥 같아. 약간의 뻥이 좀 심해. 100만을 데려온 거는 이건 와, 신경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어? 이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이 전쟁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이게. 왜냐면 이동해야 되지, 먹여야 되지. 어이구, 엄청난. 어쨌건 간에 이게 엄청난 대군이 왔다 뭐 그런 얘기겠지.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바로 이 수나라 공격 시에 을지문덕. 포인트는 이거야. 수나라가 커졌어. 수나라를 선제 공격했어. 그 수나라가 쳐들어왔어.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승리했어. 요거 포인트. 나 지금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내가 지금 얘기했던 요게 포인트야. 요거 고구려 요소지방 선제 공격했어. 그리고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막아냈어. 요거 두 가지.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당나라. 수나라 이것 때문에 금방 망한다고. 과도한 어떤 그 전쟁, 어떤 뭐 백성들의 동원 때문에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당나라가 또 들어오거든. 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경지에다가 고구려가 이 천리장성을 축조한다고. 천리장성. 자, 수나라가 무너졌어. 당나라 지금 성장하고 있어. 천리장성 축소했어. 그런데 당이 또 쳐들어와. 그때 맞서 싸우는 게 바로 안시성 싸움이라는 거. 요게 포인트야. 내용은 많지만 요게 포인트야. 다시 한번. 당나라 성장에 천리장성을 쌓았어. 뭐 요 과정 속에서 연개소문, 고구려 연개소문이 굉장히 그 세력을 확장시키기도 하거든. 어쨌건 천리장성 쌓았어. 당나라 쳐들어왔어. 안시성 싸움에서 크게 이겼어.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도 물리치고 대단한 업적을 지금 보여준 거지. 야, 대단한 것 같아. 자, 이러니까 지금 중국으로서는 이게 단독 플레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신라 김춘추가 온다고. 중국에, 당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나당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자, 신라가 백제의 공격받았고 신라가 또 김춘추를 보내서 고구려의 지원 요청. 옛날에 기억나지? 왜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뇌물마립간 시절 고구려 광개토태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거 그것처럼. 백제가 막 밀고 들어오니까 또 고구려한테 SOS 보낸 거야. 그런데 이때 연개소문 거절하지. 그래 도와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한강 지역 다시 내놔. 어이구, 신라가 한강 지역을 어떻게 차지했는데 그게 몇백 년의 꿈 아니야. 신라인들한테는. 그걸 다시 어떻게 내놔. 못하지. 결국 신라는 당나라,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당과 손을 잡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뭐 대동강 이북 지역 고구려 영토는 당에 양보하고 문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겠지. 드디어 나당 동맹이 결성이 되더라.
자, 나당연합 결성되면서 이제 순서. 먼저 여기 순서야. 백제 멸망이 먼저고 그 다음이 고구려 멸망이 두 번째야.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나당 전쟁이야.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리고 나당 전쟁.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자, 백제 멸망하면 뭐 계백에 이끈 백제의 결사대, 황산벌. 이때 이 계백이 어떻게 했어? 이 계백이 자기 자식들 다 부인까지 다 죽이고 나오잖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뭐, 그지? 하지만 패배했고 결국 사비성이 함락해서 백제는 660년에 멸망하더라.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그 강력한 카리스마 갖고 있던 연개 소문이 죽은 이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나거든. 그래서 결국 나당 연합군의 멸망을 받고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668년도에 고구려가 또 멸망하더라. 그렇게 아장아장 출발했던 이 백제와 고구려가 이렇게 또 멸망하네. 역사 참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더라고. 자, 그런데 그냥 사라진 건 아니고 이렇게 백제라든지 고구려가 부흥운동을 전개한다고. 부흥운동은 이게 지금 어렵게 문제를 내면 지도까지 봐야 되거든. 그 지도에서 백제 부흥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활동했는지까지 봐야 돼.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내거든. 그런데 좀 쉽게 내는 경우에는 그냥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만 기억하면 돼. 백제 부흥운동은 흑도복, 검은 도복. 그래서 흑치상지 그리고 복신도침에서 흑도복 이렇게. 흑도복 이렇게 활동을 했고 그때 일본도 도와준다고. 일본과 함께했던 전투가 바로 이 백강 전투라는 사실. 이거 참 일본이 참 사활을 걸고 지금 백제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거든. 야, 이게 사활을 걸 정도인가? 도대체 백제와 외의 관계는 뭐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자, 고구려에서 활동했던 인물은 삼연승. 백제 부흥운동 흑도복, 고구려는 삼연승. 왜냐고? 여기 지금 건모잠, 고연무, 안승. 그래서 잠연승, 삼연승. 이렇게 이런 인물들이, 왜냐면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 어떤 사람이 백제 부흥운동이고 어떤 사람이 고구려 부흥운동인지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흑도복과 삼연승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좀 보자라는 건데, 어쨌건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하더라.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제 부흥운동과 고구려 부흥운동도 다 진압을 했는데 이제는 당나라가 이게 원래 고구려 땅은 당나라 가져가고 백제 땅은 신라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 당나라가 이제 아예 백제 신라 땅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한판 전쟁이 또 벌어지는데 이게 바로 나당 전쟁이더라. 자, 아까 그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을 하면서 지금 이 당나라를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결국은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자,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나당 전쟁이야. 키워드야, 키워드. 매소성, 기벌포 키워드야. 꼭 기억하고 있기. 나당 전쟁 키워드는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있기.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을 완수하더라.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이제 676년이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676년의 역사를 쭉 지금 본 거야. 고구려 태조왕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여기까지. 기억나지? 각국의 어떤 그 중앙집권 국가의 어떤 틀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개혁의 환골탈퇴하는 모습들, 그리고 전성이 이룬 모습들, 그리고 고구려 백제하는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모습들, 결국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는 모습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삼국통일 의의. 이거 일단 뭐 어쨌건 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나가 됐으니까 문화융합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어쨌건 대동강 이남 지역만 확보했다는 것, 이북 지역은 지금 고구려 영토는 상실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기억해 놓기. 자, 이제 삼국의 경제 정책과 경제 생활을 볼게요. 이건 그냥 어렵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수취제도, 세금제도야. 이거는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다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의무가 3개가 있다고. 조세, 공납, 역.
조세, 공납, 역. 이 세 가지 3대 의무. 조세는 그 토지에 나오는 생산된 일부를 낸 토지세. 공납은 그 마을의 특산물. 역은 자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야. 이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 나와 있는 거지. 이거. 조세는 토지세고 공물은 특산물이고 역은 노동력 징발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정책으로서는 철제 농기구 보급시켰고, 왜냐면 이제 철기 시대니까 당연하지 뭐. 그리고 우경장려. 자, 우경장려했던 그 첫 번째 기록에 나오는 왕은 누구다? 할까 했는데 4개의 포인트 기억하라고 했잖아. 이 왕 4개의 포인트. 신라, 왕, 우경, 우산국. 누구야? 그렇지, 바로 지증왕. 지증왕이 우경을 장려했다. 이건 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수공업도 주로 이제 관청에서 수공업자를 배치해가지고, 이건 뭐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주로 관청 수공업이 또 대세였다라는 거. 자, 상업은 요거 좀 기억해 놓고 있기. 지증왕 때 또 지증왕이 나왔어. 아까 4개 포인트 있는데 조금 더 심화한다면 이 동시, 시장이야, 시장. 동쪽에 있는 시장, 동시를 지금 설치했고, 그리고 이 동시를 감독하는 동시전도 지증왕 때, 동시와 동시전 모두 지증왕 때 만들고 있더라. 지증왕 진짜 개혁군주서 일 많이 했네. 5가지를 본다면 왕, 신라, 우산국, 우경, 동시. 5개. 와, 지증왕이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겠지? 개혁군주 지증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으로 이어진 순서 기억하시라. 자, 대외 무역을 보면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면 충분하고, 주로 공무역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 무역을 얘기하는 건데, 고구려 백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고,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 때 한강유역 확보하잖아. 그래서 당항성을 확보한 이후에 중국과 직접 교역하다. 와우, 완전 중요하지 뭐. 신라로서는 정말 이 몇백 년의 꿈을 진흥왕 때 이룬 거니까. 그래서 당항성 확보라고 하는 사실 완전 중요. 이건 드디어 한강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문지 사회 모습이야. 신문지 사회 모습. 요거는 뭐 한번 읽어보는 정도. 뭐 어느 시대 신문지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이제 주로 신문지의 형태가 귀족, 평민, 천민이라는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정도만. 그 정도면 되고, 개인의 능력보다는 친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신문이 가지고, 그 당연하겠죠.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신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보다는 능력이잖아. 능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때보다는 훨씬 나은 시대다. 내가 꿈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해. 그럼 얼마나 속상해. 이 시대는 그게 원천봉쇄돼 있다고. 지금도 뭐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비하면 훨씬 낮은. 그래서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지. 자, 고구려 아까 고씨라고 했고,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다 그랬고, 빈민구제책 뭐가 있다 했지? 진대법 다 배웠던 거 전화 지금 이거, 그지? 기억해 놓으면 되고. 백제 지배층 무슨 성씨? 바로 부여씨. 귀족회의는 뭐다? 정사. 뭐 요즘 기억하면 되고. 신라는 지배층이 왕족인 김씨, 박씨, 김씨 돌아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김씨로 뇌물 마리간 때부터는 통일이 되더라. 귀족회의는 뭐다? 화백회의 짱 누구? 상대등. 다 배운 거야. 지금 복습하는 거야. 자, 그리고 신라 그 지배층들의 신분 제도가 있다니까. 이거 중요하지. 이게 뭐냐면 바로 골품제라는 거. 내가 얘기했잖아. 경주 김씨 계시냐고. 성골 진골. 신라 시대 성골 진골. 나 육두품. 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왕족 될 수 없음. 폐쇄적 신분제도. 골품제. 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두품이면 성골 진골이 쓸 수 있는 기왓장, 뭐 이런 개수 그들처럼 못 써. 담장의 높이도 그들처럼 못 높여. 뭐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생활의 어떤 모습들도 다 규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화랑도 아까 진흥왕 때 왜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신라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화랑과 귀족이야. 그리고 낭도는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골품제잖아 지금 이게. 신라 사기가 사실 이 골품제가 이 폐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근데 그런 불만들을 이렇게 화랑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대립과 갈등을 완화하는 기여했던 게 바로 또 화랑도이기도 하다. 왜? 화랑도 안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다 어울려서 함께 생활하잖아. 그러니까 이 골품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 틀 속에서 불가능한 모습들을 이게 화랑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틀 안에서는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완충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배웠어. 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지. 하여튼 오늘 핵심은 이거야, 이거. 4세기, 5세기, 6세기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요거 정확하게 기억해 놓기. 시험에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 놓기. 오케이? 특히 4세기, 5세기, 6세기 각국의 전성기 지도가 있거든. 그 지도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4세기 백제 전성기네. 아, 이거 5세기 고구려 전성기네. 아, 이거 6세기 신라의 전성기네. 그걸 딱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파악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대는 남북국 시대. 예, 우리가 지금 한 676년까지 했으니까 이후에 있는 한 300여 년의 시간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끝났고 이제 남북국 시대로 들어갑니다.